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업적 평가, MBO에서 KPI를 가지고 업적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34강에서는 이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원들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3강부터는 직무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이 직무 분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직무 기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관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직원들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가 시트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성과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업적 평가 지표로 평가 시트가 일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평가 시트의 일부분은 그 직원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역량, 그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량 평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업적 평가의 경우에는 MBO 방식으로 보통 KPI의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은 33강의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량 평가 같은 경우는 행동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역량 평가를 행동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무 기술서의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일부분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보면은 뭐 행동 지표도 직무 기술서에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도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게 될 텐데, 자,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스킬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점수로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뭐 해마다 몇 번씩, 한두 번씩 인사부서에서 회사 내에 있는 수많은 직무들에 대해서 이런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거를 집계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많은 경우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직무 역량의 수준을 우회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아주 깔끔한 역량평가가 실시가 되게 될 텐데, 이거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부터가 일단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인사부서에서 수많은 직무의 수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지식과 기술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뭐 테스트를 해서 역량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느냐,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직무 역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회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 자, 왜 이 행동지표를 가지고 직무 역량의 수준을 우회적으로 판단하느냐?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집중을 잠시 흐리게 되면 그 순간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앞부분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직무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 역량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이 행동을 잘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거꾸로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역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꾸로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못한다는 것은 이 역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이 행동지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가지고 이 직무 역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회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지표를 가지고 직무 역량의 수준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 역량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역량 평가를 실시해요. 자, 평가자는 부하 직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하시오. 평가자들은 부하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역량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하죠. 이런 방식으로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역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평가자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면 평가자의 주관성이 너무 극대화되겠죠. 자, 예를 들어 부하 직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는데 평가자가 자,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평가자하고 맨날 퇴근하고 술을 마셔줘요. 이 친구는 소통이 너무 잘 돼. 의사소통 역량 10점. 이 친구는 자기랑 술을 잘 안 먹어요. 얘가 소통이 안 돼. 1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잖아요. 평가자의 주관성이 너무 극대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객관성을 현격하게 위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 역량 한번 평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재무관리 역량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10점 만점이 몇 점인지.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 재무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을 어떻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전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무관리 역량 지금부터 평가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통장을 몇 개로 쪼개서 관리한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월급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요. 여기서 다 나가요. 통장 이거 딱 하나예요. 자, 직장 생활 지금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통장 하나예요. 여기에 그냥 몇억 원이 쌓여 있는 거죠. 억대의 돈이 쌓여 있어요. 자, 차라리 여기 있는 돈을 어느 정도 쌓이면 정기 예금에다가 집어넣던가 펀드에다가 넣던가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입출금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이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죠. 자, 이렇게 통장을 몇 개로 쪼개서 관리한다. yes, no. yes라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no라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종 소모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체해서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한다. 대표적으로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있죠. 엔진 오일. 이거 25,000원 아끼려고 엔진 오일 안 갈면 250만원, 300만원 날라가요. 그쵸.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나는 각종 소모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체해서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한다. yes.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저 yes입니다. 정기적으로 은행에 방문해서 재정 상담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가. 은행은 가진 않지만 수시로 그 경제 기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저는 파악을 하고요. 때로는 그 재무 상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럼 yes.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자, 의외로 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재무 관리 역량이 해당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건강 관리 안 해서 병에 걸리면 정말 아까운 돈으로 큰 돈이 훅 나가죠.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관리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재무관리 역량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7개만 나와 있지만 이게 10개까지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10번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yes가 총 10개면 재무관리 역량 10점, yes가 8개면 재무관리 역량 8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아까 전에 그냥 의사소통 역량 10점 만점에 몇 점, 업무 전문성 역량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역량 평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자 주관성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보이는 이게 뭐 같으세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이거 뭐 같으세요? 행동지표입니다. 이 1번부터 7번까지요. 보이시는 이게 행동지표예요. 이게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가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관찰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자, 통장 몇 개를 쪼개서 관리해? 한 갖고 와봐. 5개, 6개 있다. 쪼개서 관리하는구나. 하나밖에 없다. 보인단 말이에요. 소모품 정해진 기한 내에 교체해서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하는지, 지난번에 뭐 부품 교체 안 해가지고 고장이 났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행동지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역량평가, 행동지표로 평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행동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역량의 수준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 우리 회사는요, 의사소통 역량 해서 행동지표가 있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행동지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행동지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지표가 그렇게 설정이 되면 과연 어느 정도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과연 어느 정도가 상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또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역량평가의 행동지표도 썩 좋지 않다. 그런 행동지표와 이런 행동지표가 차이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썩 바람직한 행동지표의 유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직무분석의 결과인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고요. 페이스북은 잡 애널리스트로 친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